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4년 7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라이브로 했었고요. 이제 오후인데 아직 장이 조금 끝나려면 조금 시간 남았는데 지금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슈들하고 보고서 몇 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흐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거기 인터뷰 내용 중에 금투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리하신 또 자료가 있어가지고, 또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판매가 급증했다는 트렌드포스 내용이 있고,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 의장이 요거 제가 제목을 안 썼네요.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가 아니라 이제 연내 표결하겠다, 요 내용이 있어서 요거 설명드리고, 또 조선업종, 그 다음에 PC 보고서, 또 군사 정찰 위성 3호기를 11월에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원택, 대덕전자, 현대미포, 유한영행, 페노션, 자동차,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왜 설명 없냐면, 요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어제처럼 이제 한 복수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같은 종목 가지고 보고서를 쓴 게 있어서 그거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 오늘은 혼조세로 또 끝났고, 다우는 계속 부진합니다. 다우는 부진하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환율 좀 떨어졌고, 미국 금리 좀 올랐고, 유가 빠졌고, 사실은 증시는 그냥 거의 큰 변화가 없었고, 미국 증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긍정적이었지만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좀 좋았고,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별로 새로운 건 없었지만,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이유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편안함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바꾸고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뭔가 다가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추가 진전을 보였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옷은 거의 다 갈아입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이제 외출을 이제 하려고 거의 준비가 거의 끝나가는 거는 같아요.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제 외출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좀 냉각돼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거의 확실한 건 고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시각이.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고용이 악화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은 해요. 또 너무 빨리 내리면 물가를 지금 기껏 낮춰놨더니 또 물가 오를 수도 있고, 근데 금리를 또 지금처럼 너무 높게 유지하면 경제와 고용이 또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연준도 되게 고심하는 게 타이밍이 문제거든요. 금리 인하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대체 언제 할 거냐? 9월이냐? 11월이냐? 12월이냐? 7월이냐? 고민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선 9월로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언급을 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언급을 해버리면 시장이 거기에 맞춰 움직여버리니까 너무 미리 빨리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좀 고심이 크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금리 인하 하는구나,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 그냥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하반기에 2번 할 거냐, 1번 할 거냐, 요 차이 정도는 있겠죠. 우리나라도 거의 빠르면 8월, 늦으면 10월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허리케인 베릴이 별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졌고, 미 에너지 정보청이 미국 원유 생산량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더 많이 공급을 하니까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한 번은, 그러니까 미국 증시 특징이요, 한 번 급등하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요. 유일하게 못 올랐던 테슬라가 뒤늦게 지금 급등하면서,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작년부터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엔비디아 교체하신 분도 계시고, 뭐 다 다르겠죠, 성격은. 근데 결국엔 버티신 분이 승리한 거죠. 예, 결국 이제 버티신 분이 이기신 거고, 아니면 뭐 엔비디아를 빨리 갈아타셨던가, 뭐 그런 분들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분도 승자가 되겠지만, 이걸 너무 좀 뒤늦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늦게 액션을 취하지 마세요. 테슬라 안 갔으니까 안 간 거 팔고, 또 너무 오른 거 쫓아가면 별로 결과가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결과 우리가 뭐 한두 번 그런 걸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테슬라의 미래가 어둡다면 팔아야 되겠죠. 사실 테슬라 전기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도 읽어봤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식 잘 못하지만, 금지돼 있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보면 전기차만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참 이게 주가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주가 안 가면 내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그 희망 회로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팔고 싶고, 얘는 왜 안 가나, 예, 이렇게 답답하고, 예, 주가 오르면 또 모든 게 희망적으로 다 바뀌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근데 어쨌든 테슬라도 그냥 순식간에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도 해외 펀드나 해외 ETF는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해놨는데, 테슬라 비중이 큰 거는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요. 안 좋았는데 요 며칠 급등하니까 그게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순식간에 수익률이라는 것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여전히 좋았고, 중국 빅테크도 좋았고, 엔비디아도 올랐고요. 예, 애플도 올랐어요. 다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제일 큰 이슈는 과연, 근데 물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출마 선언하고 이제 끝나고 기자들 질문이 있잖아요. 그 Q&A를 했는데, 여기 조기 주식회 공부방이랑 이제 텔레그램에서 요약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금투세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거래세랑 연동되니까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다. 왜냐면 금투세가 지금 그 거래세, 우리나라 같은 게 이중과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저도 금투세 한번 따로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많이들 요청하셔가지고 함께 배우기 코너랑 해가지고 한번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날 한번 올릴까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투세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하시고 거래세만 내지 세금 안 내죠. 내가 돈을 벌건 까먹건 간에 정부에 세금 내는 건 없어요. 부동산은 양도세 내잖아요. 주식은 없어요. 일단 대주주가 아닌 이상. 근데 금투세는 이제 내라는 겁니다. 근데 단 5천만 원 이상 버는 분들만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아니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예, 그 사람들 뭐 돈 벌었을 때 세금 내는 거 당연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금투세 폐지 입장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는 일단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직은 지수상으로 신흥국 지수고, 신흥국들은 거의 다 양도세 없어요. 거래세만 있어요. 근데 선진국은 대부분 양도세가 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과연,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국 시장인가요? 예, 엄밀히 보면 아직 지수 선진 시장 편입도 안 됐지만, 그래서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예, 여전히 뭐 우리나라 주주 환원도 여전히 부족하고, 선진국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런 세금 내는 거는 선진국에 맞춰놓고, 제도는 다 약간 신흥국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너무 세금만 거두려고 하니까,
예, 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가뜩이나 시장 안 좋은데 한국 시장에 왜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일단 폐지하는 게 저도 맞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그 폐지 안 된다 이렇게 당론으로 계속 밀어붙였고, 근데 오늘 민주당의 이제 가장 유력한 예, 대표 후보죠,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의 생각은 뭐냐면 폐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폐지는 아니고 예, 시기를 또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이없게도 대한민국 시장이 역주행한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기억나시죠? 인터뷰했던 거. 예, 예전에 한번 인터뷰했던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와이스트리트 채널에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예, 거의 뭐 주식 제가 봤을 때 선수예요, 선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저도 90년부터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오랜 세월 주식 투자했고, 근데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주식시장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예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그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생각 금투세 폐지는 아니지만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거래세를 아예 없애든가 뭔가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안 그래도 위축되는데 이것까지 매기는 건 너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예, 지금 금투세 시행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내년이거든요, 원래 내년부터.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분위기상으로 한 2년 정도 유예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뉘앙스의 뭔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우려는 좀 완화될 수는 있어요. 다만 폐지는 아니니까 여전히 뭐 리스크는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당이 또 합의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예, 어떻게 보면 그 대표 후보가 일단 어쨌든 이런 멘트를 좀 날렸기 때문에 예, 금투세 시행은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미래가 어둡고 뭐 투자하기 환경도 어렵고 주식 시장이 어려우니 뭐 또 정부 예, 주식 시장 어려운 건 또 정부인데 뭐 정부 비판도 좀 하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때려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예, 이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근데 좀 폐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한국 시장 안 떠날 것 같은데 예,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하려고,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년에 금투세 시행하면 불을 보도 뻔해요. 내년 시장 그러니까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증시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 특히 큰 손들 있죠. 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금들이 빠져나가겠죠. 주식을 팔아버리겠죠.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금투세 이슈는 올해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뭐 투자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죠? 예. 지금 정치보다는 어쨌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민주당의 생각이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투세에선. 그래서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뭐 반도체 일본의 디스코라고 레이저 장비. 이게 이오테크닉스가 이 회사 지금 이제 압박하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시장에 뛰어들려고. 예. 어쨌든 디스코가 여전히 뭐 압도적인 성과 내고 있고요. 전년 대비 50.8% 출하액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도 사상 최고치. 예. AI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마지막에 절단해주고 후공정하는 거예요. 예. 자르고 칩을. 거기에 굉장히 뭐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근데 이 시장에 레이저 장비를 무기로 이오테크닉에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를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어올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절대 강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방비 판매량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2026년도에는 일본 반도체 장비 매출이 5조 엔이면 얼마죠? 5조 엔이면 5천 조인가요? 와, 진짜 맞나? 5천 조 아니고 50조. 죄송합니다. 제가 달러로 착각해가지고. 그리고 5천 조가 될 리가 없죠. 5조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800원대니까 구하면 한 45조 정도. 그러니까 45조 원 정도의 2026년도에 반도체 장비 매출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1분기 글로벌 장비 매출은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 정도 증가했는데 일부 시장이 이제 전통 반도체 시장이 아직 좀 부진하다 보니까 엄청 고성장은 아니죠. 근데 중국만 따로 떼놓고 보자고요. 113%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지금 반도체 투자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중국의 대표적인 뭐 화홍 반도체 이런 회사들의 뭐 투자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중국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혜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예시예요. 그러니까 PSK도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뭐 아까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PSK 홀딩스 지금 사도 되냐? 제가 사실 그랬어요. 지금은 좀 기다려라. 지금 뭐 투자하는 거 좀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PSK가 이제 예를 들면요. 중국 비중이 좀 있어요. 중국의 수주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요. 원래 반도체 전공정은 상반기 실적이 좋기가 좀 어렵거든요. 투자가 아직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PSK처럼 중국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죠. 그래서 중화권 노출도 높은 기업이 뭐 PSK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반도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시되 다만 이제 제가 오늘 라이브 하면서 느낀 게 그 질문들을 보니까 물려서 고민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질문이 많아요. 반도체 지금 살까요? 지금 쫓아갈까요?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삼성전자 쫓아갈까요? 장비에서 살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좀 놓치셨던 분들이 뒤늦게라도 좀 사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리면 못 오른 거 찾으세요. 반도체에서 못 오른 거 뭐 있나? 제가 이거 찾다가 영상을 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후속부 좀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하나의 얘인데 그 장비잖아요. 반도체 밸류체인. 제가 옛날에 그 함께 배우기도 다 한번 이 밸류체인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전공정 쪽이에요. 여기 장비가 있는데 이 중에 안 오른 게 뭐 있나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지고 그걸 한번 파봐야죠. 예를 들면 이제 PSK는 많이 올랐고요. 뭐 유진테크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오테크닉스, 뭐 DIT 뭐 많이 오른 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딱 봐가지고 안 오른 게 있다. 그럼 찾아보세요. 뭐 예를 들면 테스 같은 것도 별로 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 테스가 근데 왜 안 올라갔을까? 원익 IPS는 좀 최근에 오르긴 올랐죠. 세메스는 비상장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중에서 찾으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테스도 안 올랐고 또 안 오른 게 뭐 있죠? LTC 맞아요. LTC가 올랐다가 엄청 빠졌거든요. 지금 그럼 사이맥스도 최근에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여기 라운테크 이 기업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 거의 뭐 별로 오른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시인데 보셔가지고 왜 안 올라갔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올라간 것 중에 그래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반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 전공정 투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지금 반도체 좀 편해요. 근데 이미 뭐 좋은 거 다 알죠. 좋은 뭐 한미 반도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근데 뭐 몇 배씩 오른 거를
너무 뒤늦게 사면 이게 힘들다는 거죠. 변동성에. 그래서 지금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가 좋다면 좀 못 오른 거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찾아보자. 예. 그게 뭐 못 올랐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장비만 뽑아보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 의장이 그 올해가 가기 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다. 라고 언급을 해줬고, 뭐 워낙 제가 뭐 생물보안법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좋아요. 뭐냐면 이게 올해 과연 되겠냐. 근데 일단 올해 투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하원과 상원 상임위 다 통과된 거예요. 법안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핵심 뭐죠? 중국 기업과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지 마라. 우시바이오, 우시베텍. 그래서 2032년까지는 기존에 계약된 건 그대로 이행하지만 신규 계약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인증받은 회사들, 글로벌 제약사가 원하는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가격도 좀 저렴하면 좋고 납기일도 잘 준수하고 또 중소형 바이오텍이 좋아요. 중국 회사들은 대형 회사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우리나라의 CDMO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조선은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조선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동안 함께 배우기도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 근데 어쨌든 결과는 상당히 좋았죠. 조선주가 오늘도 뭐 굉장히 좋았고, 아까 한 분이 한국조선해양 물어보시더라고요. 40% 수익 났다고. 뭐 40%가 어마어마한 수익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그동안 또 고생하셨고 그런 거 생각하면 40% 수익보다 더 많이 좀 수익을 내셨으면 좋을 텐데, 다만 이제 고민이죠. 이 상황에서 40%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만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과연 여기서 팔까 아니면 더 가져갈까 이 고민인데,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근데 언제든지 주가 오른 만큼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업황에 대한 펀더멘털은 아직은 바뀐 게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핑 뉴스의 기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교보증권의 안유동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마저도 부활하는 것 같다. 그래서 LNG선뿐만 아니라 지금 컨테이너선까지도 좀 좋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LNG선 공급 과잉 이슈가 있어요. 21년, 23년에 연평균 110척 발주가 됐는데 지난 20년간은 35척밖에 발주 안 됐거든요. 연평균. 엄청난 발주죠. 그러면 올해는 꺾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과잉 발주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착공 중인 LNG 프로젝트의 수출 생산 능력이 2.34억 톤인데 예상 선박이 347척이에요. 331척이 발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제한 중인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필요 선박이 40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 연평균 110척 발주된 건 많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 지금 LNG 프로젝트를 일단 결정을 중단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래서 대선 이후로 밀어놨는데, 근데 기존에 계약한 것만 프로젝트만 유지만 해도 2030년 전까지는 발주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에 LNG뿐만이 아니라 암모니아선까지, 거기다 LPG선, LNG선 발주하고 나서 1년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LPG선이 또 발주가 돼요. 예. 그런 트렌드고, 또 암모니아 선박이 요새 발주가 작년부터 좀 됐죠. 근데 이게 발주가 많이 일어나는 배경은 암모니아 생산 설비 세계 3위가 러시아고, 그중에 생산량 기준으로는 2위, 수출 기준 2위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여기 이제 그 해상 수출에도 20%가 러시아 그쪽 흑해를 통해 가니까 이게 러우 전쟁 때문에 이제 그쪽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야 되니까 이제 운항 거리도 길어지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 주고 있고, 또 수소 운반할 때 암모니아로 바꿔서 운송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경제가 앞으로 와요. 아까도 수소 함께 배우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할게요. 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지금 왜냐면 다른 것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조금 늦을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수소도 언젠가 올 텐데 그 수소 경제가 오는 거랑 더불어서 암모니아 시장도 예,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발주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DF죠. DH가 아니고 DF는 이중 연료. 예, 그러니까 이중 추진 그 엔진이라고 하는데 한쪽은 원유 쓰고, 그러니까 석유를 쓰고, 한쪽은 뭐 천연가스 쓰거나 LNG 쓰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를 쓰거나 이렇게 서로 이제 두 개로 나눠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현재 LPG DF 시장, LPG를 쓰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원유를 쓰기도 하고. 예. 근데 이쪽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쪽 시장도 열리겠죠. 근데 LNG 이중 연료 추진 시장은 이미 열렸고요. LNG하고 원유를 같이 혼용해 쓰는 거예요. 그 시장 열렸는데 LPG나 암모니아는 조금 아직 개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이제 추진선 관련해서 지금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 1분기에 아마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3분기에 테스트를 이제 끝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선박까지도 이제 나올 준비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탱커선 원유 운반선이죠. 요거는 공급이 되게 부족한 편이에요. 네. 그 중국이 지금 다 차 있고, 예. 그래서 국내 조선소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동 리스크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컨테이너 선들도 컨테이너 이제 선주들이 배를 옛날에 많이 발주를 했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게, 야 지금 발주 안 내면 배를 또 필요한데 예, 다른 선종으로 슬롯이 차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선종이 조선사들은 몇 개 없잖아요. 선박 수주가 많은데 어떤 컨테이너 선주가 지금 관망하고 있어. 이거 지금 발주를 줄까 말까 하는데 발주를 안 주고 머뭇거리면은 그 뭐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의 이 선박 만드는 공간이 있죠. 이게 다른 걸로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문이. 그럼 내가 주문을 넣고 싶은데 이제 못 넣는 거죠. 벌써 차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선주들도 야 그냥 발주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마저 저렇게, 왜냐면 컨테이너 선은 공급광이기 때문에 발주가 별로 안 됐거든요. 이제 저런 선박마저도 지금 이제 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실적 좋은 거 아시죠? 좋아지고 있고, 그 이미 현대중공업은 공사 손실 충당금을 이미 좀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부터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없다고 하고요. 삼성이 작년 40%에서 올해 20, 내년에 5에서 10. 하나오션이 좀 많아요. 올해 30%까지는 있지만 내년엔 0%. 그러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실적 다 좋아지는 거. 하나오션 주가가 왜 혼자 부진하냐면 일단 M&A로 인한 돈도 좀 써야 되겠지만 2분기 좀 적자이기도 좀 아직은 있어요. 아직까지 실적이 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막 그런 우려 때문인데, 이번에 미포조선 보셨죠? 그냥 그렇게 실적 안 좋아서 혼자 박살났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지금 벌써 10만 원 갔어요. 왜? 2분기에 흑자 날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조선소들의 실적은 결국 시간 문제다. 좋아지는 건.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신조선가 올라가죠. 후판이 이제 이제 배를 만드는 이제 그 강제죠. 예, 두꺼운 철강인데 요게 가격도 안정화돼 있고 또 인건비도 올해는 많이 안 올라가요. 거기에 선박 가격 오르면서 매출 증가. 그러니까 실적 좋아지는 거죠. 비싸게 수주한 물량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아직은 오른 게 부담이지 주가가 여기서 우리가 이탈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PC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번에 2분기 3% 정도 성장했대요. 애플이 좀 확실히 더 성장을 했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저것도 저건데 윈도우 10 종료가 지원 종료가 내년에 이제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PC 바꿔야 돼요. 예, 윈도우 11 하려면 PC를 새 장치를 구매해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업황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I PC 시대가 열리니까 D램 탑재량이 올라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16GB까지 올라갈 겁니다. 핵심 뭐죠? 아이폰도 AI 들어가죠. PC도 들어가죠. 이러면 D램 용량이 올라가요. 똑같은 걸 100만 대를 팔아도 옛날 D램 용량 차이가 없으면 그냥 100만 대는 100만 대니까 0% 성장이죠. 올해 100만 대 팔았는데 내년 100만 대예요. 성장률 0이죠. 근데 똑같은 100만 대인데 AI 기능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D램 용량이 50% 증가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팔아도 D램은 50%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을 뭐 하니 많이 막 얘기했지만 당연히 돼야죠. 돼야 되는데 그게 설사 늦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삼성의 실적에 엄청난 데미지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통 반도체만으로도 이게 업사이클이 더 생기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걸 팔아도 그 안에 들어가는 탑재 D램을 뭐 옛날에 8기가 넣었다면 이제는 16기가 넣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 투자 아이디어 요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생각해 본 건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 증가하고 SSD PC에는 저게 들어가니까 하드 대신에 SSD가 들어가죠. 기판도 PC용 기판 그 다음에 MLCC 탑재량도 증가할 것 같고 OLED 디스플레이가 채택돼요. 노트북 같은데 AI는 AI PC에는 보통 노트북에 OLED가 이번에 또 탑재되더라고요. 퀄컴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이번에 내놓는 게 OLED로 알려져 있고 자체 칩을 옛날에 인텔 칩 썼는데 이젠 자체적으로 주문형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럼 파운드리 시장 커지겠죠. 이런 것들 또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 3호기가 11월에 이제 발사한대요. 그래서 1호기는 이미 작년 12월에 발사했고 여기는 이제 2호 방식이고 2호 방식은 한마디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카메라처럼 굉장히 해상도는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눈비가 오면 잘 안 보여요. 그 방식이고 정찰위성 2호기는 4월 8일날 발사가 됐고 누가 해줬냐면 테슬라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요. 스페이스X의 펠컨 9 그 발사체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발사체 아마 함께 배역이 올라갈 거예요. 자료는 이번엔 좀 다 만들어 놨고 아무튼 발사체 펠컨 9 요거 탑재해가지고 발사 이미 성공했고요. SAR 요게 뭐죠? 지난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알려드렸죠. 요 방식은 이제 그 약간 레이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약간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그 눈이나 비가 와도 이제 보여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탑재한 거고 요 SAR 방식으로 앞으로 4번 이제 이거 쏘고 3번 더 쏴요. 올해 11월에 3호기, 내년에 4, 5호기. 그래서 이제 정찰위성을 이렇게 총 5개 쏘는 거죠. 그래서 정찰위성 2호기는 탑재체는 하나 시스템이 공급한 걸로 아는데 아마 나머지도 다 SAR 하는 회사가 하나 시스템이니까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 발사체로는 아마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아마 계속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슈는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그리고 보고서 좀 볼게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보고서는 오늘 일단 그 한미약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메리츠증권의 김준영 연구원님이 6월에 그 LA 트리아가 뭐냐면은 그 한미약품이 지금 비만 치료제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3중 효능제라고 하는데 요 3가지 효능이 있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2가지거든요. 근데 여기 그 한미약품은 3가지, 3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전 임상입니다. 아직은 임상이 아니고 전 임상 단계. 그러니까 좀 시간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전 임상 결과를 공개했는데 위고비나 젯바운드와 같은 용량을 같이 했더니 위고비나 젯바운드보다 이게 훨씬 더 효능은 좋았다. 39.9%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예,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죠. 다만 임상, 일상, 이상까지는 가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는 완벽히 우리가 이대로 이제 훨씬 더 좋은 건가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임상, 일상, 이상까지는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전임상 결과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임상, 일상이 이제 언제 들어가냐면 6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비만 환자 대상으로 첫 투약을 완료해서 내년에 결과 나온대요. 그러니까 좀 시간 걸리죠. 예. 조금 더 보시고 26년도에 아마 이제 그 데이터가 아마 임상 3상까지 나와서 출시는 27년으로 아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남아있다. 그러나 어쨌든 비만 치료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신영에서 정유경 연구님은 그 이번 2분기 실적 보니까 이제 타사 대비해선 전공의 파업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임상 일상 진입했고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오히려 좀 오래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좀 주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2년 후를 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미약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근데 최근에 좀 부진했던 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불확실성으로 좀 부진했었다. 생각보다 실적도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택이 오늘 좀 주가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뉴스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 보고서 내용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대치를 많이 하회할 것 같습니다. 주가 워낙 그동안도 부진했는데 또 한 방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건 태국 법인 매출 인시, 요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근데 요거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요것만 보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국내 경쟁이 치열해서 국내 장비 판매가 둔화될 것 같고, 브라질의 라비앙 매출도 좀 더딜 것 같고, 예. 매출 성장이 좀 제한될 것 같다. 이 멘트가 딱 나오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니까 좀 실망했던 것 같아요. 2분기도 안 좋나? 예. 근데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좋다고 하거든요. 1분기보다. 예.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은,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전망한 대로 국내 매출 이게 줄고, 근데 보면 여기 보면 국내 RF는 여기 추정하기로는 조금 부진하다. 전분기랑 비슷한데 해외 쪽은 괜찮다고 좀 나와 있거든요. 태국과 대만 호조로 RF 장비 매출은 38.6% 증가할 걸로 전망했어요. 소모품은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긴 하죠. 브라질은 올해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회복한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는 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지금 알 수는 없고 2분기 열어보고, 어쨌든 지금 주가는 안 좋은 걸 반영해버렸잖아요. 국내 경쟁 치열, 브라질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예, 그래 좀 주가가 부러졌는데, 요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한 거고, 근데 오르긴 좀 어렵겠죠. 다시 회복될 때까지 좀 시간 걸릴 텐데, 근데 만약에 이 내용과 또 다르게 생각보다 국내 매출이 괜찮고 브라질도 괜찮았고 태국 법인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 태국에서 이제 직접 영업을 하는 거죠, 법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우려가 좀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모든 공은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갔고 8월에 아마 발표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는 오늘 괜찮았죠. 대덕전자가 2분기 하반기 원래 좀 안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양호할 거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플립집 BG의 요 기판, 요거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인데 주가가 최근 20%나 올랐어요. 2달 동안. 요것도 긍정적이고, 그다음 AI 가속기형 MLB 기판, 요게 지금 그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요 시장이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수페타시스가 있지만 요 대덕전자가 이걸 따낼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일부 고객과는 논의가 진전이 된 걸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본업은 요거예요. 요 기판. 요게 주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자동차 쪽. 그래서 전기차나 이런 게 많이 팔릴수록 좋긴 한데, 어쨌든 이쪽도 좀 회복세고 PC 쪽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안 갔지만 조금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 같고, 현대미포는 이제 NH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2분기부터 좋아진대요. 후판 가격 안정화, 외주를 통해서 생산이 빨리 안정화돼 가지고 2분기부터 돌아선다 실적. 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원래 핵심인데 이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이거보다 컨테이너선 비중이 높아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게 주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많았죠. 근데 올해는 바뀝니다. 주력 제품 비중이 올라가요. 그리고 26년까지는 다 찼어요. 내년 27년도 물량은 비싼 것만 받고 있고, 또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님도 2분기 흑자 날 것 같다. PC선이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입니다. 요거 초기 투입된다. 올해 수주 52척, 2017년에 51척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 올해 수주 목표 이미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형 선박 조선사 특성상 건조 시간이 되게 짧아요. 예. 그래서 빨리빨리 실적이 반영돼요. 대형사보다는 실적이 빨리 반영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속도도 되게 빠른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계약 성과가 또 예전보다 지금 높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좀 빠를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얼마 전에 6만 원 있었는데 벌써 10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주의는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유한양행은 목표 주가 올렸고요. 허혜민 연구원님이 키움에 폐암 치료제,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죠. 8월 22일 날. 또 알러지 치료제도 연내 기술 이전 얘기가 있고, 근데 또 보다 중요한 건 내년에 이 폐암 치료제 있죠. 유한양행. 이거랑 이제 아미반타하고 같이 섞어서 병용요법 하는 건데, 전체 생존, 그러니까 OS가 뭐냐면 이 치료 환자, 이제 이 환자 대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해 있냐. 그러니까 암에 폐암 걸리신 분들이 임상을 했을 때 오랫동안 살아남는 생존 데이터죠. 요게 내년에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요거까지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고, 최근에 그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길리어드의 에이즈 치료 예방하는 거, 그게 삼상에서 100% 예방됐다. 그래서 유한약이 원료 공급사인 거 한번 그때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래에셋의 김승민 연구원님은 레이저 티닙이 그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하는 그 이름이 레이저 티닙이에요. 폐암 치료제. 요거랑 아미반타밥을 섞어요. 혼합해서 이제 그 치료제로 쓰는 거고, 요거 이제 8월 22일 날 임상 3상 이제 관련해서 FDA가 야, 출시해라. 미국에 이제 출시해도 된다. 허가를 내줄지 일단 이제 결론이 나는 거고, 마리포사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요거에 관련된 그 임상 요 이름을 마리포사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정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팔로마는 뭐냐면은 여기다 알테오젠 같은 SC 있죠. 원래 정맥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미반타마비에다가 피하 주사를 넣어버려요. 그랬더니 그때 나온 데이터는 굉장히 효능이 좋아졌다. 오히려 더 정맥 주사보다. 그래서 그때 한 달 전인가 한번 이 내용 소개해드렸죠. 유한양행한테도 좋지만 알테오젠한테 호재였죠.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 많이 갔죠 한번. 근데 그거 허가는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좋고, 에이즈 치료제도 이제 유한양 화학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8월 22일 날 FDA 승인 받는 거. 요게 안 되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좋은 결과 있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역사에 좀 하나의 큰 획을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고, 페노션은 대신증권의 양지환, 이제 이것도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2분기에 그 CI 요 규제가 뭐냐면은 선박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등급 매겨서 퇴출시키는 거죠. 너무 많이 배출하면 운항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2분기 말부터 영향을 줄 줄 알았더니 하반기로, 이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죠? 배가
운항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선박들은 운항하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배출 많으면. 그러면 공급이 주니까 운임이 올라가겠죠. 그건데 그 영향은 하반기에 받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급 요 CII 등급 제출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신사까지 봤는데 11월 30일까지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약간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요 모멘텀을 조금 기대했었는데 조금 시간 걸릴 것 같다. 그 기대보다 BDI 지수도 상승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최근에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부분 흑자 전환 이거 탱커 LNG 부분도 실적 좋으니까 하반기를 본다면 괜찮은데 상반기 조금 답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주가 워낙 못 갔었고요. BDI 지수 뭐 오를 때도 못 갔는데 내린다고 같이 빠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PBR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밸류 낮아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주가 오르려면 모멘텀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시간이 약간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좀 약간 부진한지는 아시겠죠? 근데 결국 시간 문제 같아요. 그래서 잘 인내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마지막 보고서는 자동차 메리츠증권의 김준석 연구원님인데 그 하반기 전망인데 요거 요약본을 이제 또 해설판을 쓰셨더라고요. 그거 말씀드리면 원래 옛날에는 현대차 기아 주가 방향이 이익과 완벽히 동행했지만 그래서 이익이 좋으면 주가 가고 안 좋으면 주가 안 좋고 그래서 어쨌든 점유율 싸움이다 보니까 밸류가 되게 낮았대요. 근데 이제는 핵심은 가격 상승입니다. SUV 비중 올랐죠. 환율 좋죠.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초과 수요 발생했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피커한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기아가 실적 상승과 주가가 같이 안 갔어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렇게 실적 좋은데 주가가 역주행하고. 근데 올해는 갑자기 또 날아가 버렸죠. 작년만큼의 고성장 아닌데도 올해는 주가는 또 반대로 올라갔어요. 네, 아무튼 PER은 3.9배까지 떨어졌고 작년 12월에 피크아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리고 구조적 변화,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내연기관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보다 이게 전기차가 좀 약간 낮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현대 기아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쉽다 아직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예, 그러나 올해 4분기부터 미국 전기차 신공장 가동되니까 뭐 올해는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건 이제 전기차 쪽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나오면서 이제 현대 기아가 돈도 많고 하니까 가장 수혜주로 부각돼서 주가가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거죠. 밸류업이 좀 어쨌든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순환 출자고리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긴 하겠지만 정의성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모비스 주가가 올라가면 안 좋죠. 정의성 회장 입장에서 비싸게 사야 되니까 자기는 모비스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글로비스는 올라갈수록 좋아요. 글로비스 지분을 모비스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비스를 갖고 있어야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거든요. 근데 기아, 현대제차, 현대글로비스, 오너 등 특수관계인들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31.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숙제가 현대모비스, 아니 그 정의성 회장은. 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비스 주가가 안 좋을수록 사실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언젠가는 이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이 또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모비스는 또 계속 안 간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예. 그건 이제 많이들 노출된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죠. 연구개발계가 계속 늘다 보니까 저걸 빨리 좀 해소를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성장해요. 아 진짜 매출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인데 이익이 안 늘어요. 개발비 때문에. 근데 저런 거는 언젠가는 저 연구 개발비는 결국엔 줄게 돼 있거든요. 예, 어느 시점에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이익률이 올라오겠죠. 이제 그 시점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비스도 좀 답답하셔도 인내를 하시면 결국엔 나중에 좀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그게 좀 안 보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배구조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쪼개려고 했어요. 분할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주주들이 반발해가지고 실패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좀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숙제죠. 지배구조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 예, 그거에 대한 숙제는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어쨌든 현대차 뭐 이제 정몽구 또 정의성 회장이 어쨌든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모비스를 지배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제 갖고 있는 그 계열사들 있죠. 이 지분 가치는 어쨌든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모비스랑 이제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현대차 요새 글로비스 올라가는 것도 약간 이제 그런 또 분위기가, 예, 영향을 또 일부 준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그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합산 지분 가치가 5조 원이나 돼요. 예. 근데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성 회장의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상장, 비상장 지분 가치가 3.7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3조 원이니까 한 2조 정도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모비스 지분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자가 갖고 있는 현금이 3조니까 2조를 어떻게든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좀 거론되는 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 요거 상장도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만약에 가시가 된다면 지배구조 전환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기억하셨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한다고? 이러면 이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한번 이런 내용도 참고 일단 하시면 좋겠고,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BEV,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죠. 그래서 중국이 정말 적극적인 거 아시죠? 중국 기업들이 뭐 규모의 경제도 확보해 있고, 뭐 거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자율주행도 승인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회사한테 자율주행 승인 내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예. 관용차로도 등록이 됐어요, 테슬라 차가.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특히 여기에 화웨이가 또 중심이죠. 화웨이가 또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으니까, 예. 화웨이가 앞으로 10개 이상의 이 스마트카 모델을 또 출시한다고 합니다.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카까지. 네. 화웨이가 이제 주행 소프트웨어 고도화로 연결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바이두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스마트, 예, 카 시장. 전기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앞서는 국가가 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은 중국이 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열리면요, 수혜받는 기업은 만도예요. 만도. HL 만도. HL 만도가 왜냐면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아이디어라면 이건 이제 만도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하나의 뭐 하반기 전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리긴 흘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내부자 매수는, 예, 딱히 없었고요. 전자공시는 어제 뭐 있었냐, 파도 아시죠? 이게 논란의 파도. 예. 그래서 매출이 너무 적어가지고 한번 충격을 줬던.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수주 이런 거 보면은 수주는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해외 낸드가 어딘지 모르지만 해외 낸드 플래시 회사가 어디죠? 도시바인가? 도시바인지 아니면 거기 웨스턴 디지털일 수도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낸드에서 제일 중요한 그 컨트롤러 요거 공급 계약을 또 굉장히 큰 규모로 맺었으니까, 예, 파도도 한번 흐름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나 시스템 그 중동의 LIG 넥슨 천궁2 미사일 있죠? 요거 다기능 레이더 수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번째 주 단위 대규모 수출이고, 지상에서 이제 공중에 항공기나 미사일 타격하는 건데, 요게 뭐냐면 거기에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그 레이더가. 요 레이더가 이제 추격을 이제 보고 미사일이 추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 레이더를 공급한다. 예. 하나 시스템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제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거기에 요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MFR.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LIG 넥슨에 공급을 하고, LIG 넥슨이 이제 미사일에 연결을 해서 사우디에 수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조금 빠졌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오늘 강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뭐 만족스럽진 않죠. 근데 잘 쉬고 있고, 오늘은 특히 전손주 날이었고, 저희 이제 LS죠. LS가 뭐 뉴스 보셨겠지만 공시가 나왔죠.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다. 그래서 급등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도 좋았고, ESS 인터넷 대표주도 요새 갑자기 네이버가 좀 살아나요. 예, 정말 좀 안 좋았지만 좀 다행히 살아나고는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도 현대미포가 10만원을 넘겨버렸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도 오늘 좀 괜찮았고, 오늘 또 한미약품도 아까 이제 한번 내용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HK이노인도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해운주들도 좀 부진했지만 오늘은 일단 일부 KSS 해운, 근데 참 페노션은 여전히 좀 못 가서 좀 답답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들 괜찮았고, 바이오하고 전력기기 또 이쪽 조선 쪽 일부 풍력 쪽 오늘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풍력 쪽은 전력기기가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엔터주도 조금이지만 좀 반등했습니다. 다만 오늘 수산조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2차전지가 여전히 좀 답답한 상태고, 반도체도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HBM이나 이런 쪽도 좀 쉬어갔다.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조금 부진했던 하루였고, 삼성전자 좀 버텼는데 오늘 방산, LS, 전력기기 이런 쪽, LG이노텍, 네이버, 조선주들이 좀 좋았고, 반대로 건설, 또 SK이노베이션, SK그룹주, 롯데케미칼 이쪽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단 수비 좋았고요. 바이오가 좋았어요. 그리고 ST팜이 그 생물보안법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고, 반대로 반도체 안 좋았습니다. 오늘 보면 YC, 하나머티리얼즈,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좀 부진했던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확실히 뭐 바이오 쪽이, 바이오나 이런 쪽이 좀, 전력기기 이쪽이 좋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LS, 효성중공업, 대덕전자가 11%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대덕전자도 정말 그렇게 안 가다가 빠진 거는 오늘 좀 2차전지, 특히 이쪽이 좀 부진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